어머니, 이번에 잡지 촬영 하나 해주시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다. 하지만 그 활기 속에는 묘한 딱딱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긴 대본 중 한 줄을 읊는 것처럼 친밀함보다는 업무적인 뉘앙스가 강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나에게 딸의 목소리는 늘 텔레비전 속의 스타 지영이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배우 중 하나이고 나는 그저 그녀의 성공을 멀리서 응원하는 그림자 같은 어머니일 뿐이었다. 잡지 촬영이라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 나는 얼떨결에 되물었다. 평생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고 사진이라곤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이 전부인 나에게 촬영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대요. 젊은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같은 분들이 나오는 것도 신선하고 좋다고 세대 간의 소통 같은 컨셉이래요. 어머니는 그냥 평소처럼만 계시면 돼요. 예쁘게 차려입고. 제가 보내드릴 드레스 입고 인터뷰 몇 개만 하시면 돼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지영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내 귀에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어머니 같은 분, 평소처럼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잡지 기사의 빈 공간을 채워줄 어머니라는 역할에 불과한 존재인 것만 같았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낡은 원목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낯설게 느껴졌다. 늘 딸의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만지작거리던 물건인데 오늘은 마치 처음 보는 물건처럼 차갑고 낯설었다. 창밖으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희미한 먼지를 태우고 있었다. 그 먼지들은 공중에 조용히 부유하다가 이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마치 내 인생의 덧없음처럼. 내 이름은 민선, 올해 68이다.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나는 줄곧 이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울고 웃었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다. 이제는 그저 넓고 조용한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다. 딸 지영은 성공한 배우가 되었고 아들 지호는 대기업의 부장으로 자리 잡았다. 나는 늘 그들의 성공이 곧 내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 귀가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기다리며 TV를 보던 시간들이 내 삶의 전부였다. 내게 나라는 존재는 오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서만 존재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하지만 오늘 지영의 전화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의 씨앗을 싹 틔웠다. 그것은 외로움이나 서운함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나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거실벽 한쪽에는 우리 가족의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다. 까맣게 머리를 올린 내가 앳된 모습으로 남편 옆에 서 있고 그 앞에는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그때의 나는 행복했다. 아니,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았다. 모든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쏟아부었고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지영의 전화는 나에게 묻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으로서 행복한가요? 그 질문은 목소리로 들려온 것이 아니라 지영의 무심한 말투와 촬영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었다.
그녀에게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닌 그저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컨셉에 필요한 소품이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지영은 사랑에 빠진 여주인공으로 열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몇 분 전 나에게 전화했던 그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드라마 속 그녀는 허구였지만 방금 통화했던 그녀 역시 내가 알던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지호가 보내준 건강식품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이거 꼭 챙겨 드세요. 몸 생각하셔야죠. 늘 바쁜 아들은 이렇게 값비싼 선언물을 보내며 효도를 대신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 직접 찾아와 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저 아이들이 바쁘고 잘 지낸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상자는 차갑고 텅 비어 보였다. 상자 안에 담긴 것은 알약들 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의 미안함과 책임감, 그리고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삶은 오랫동안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남편을 기다리고 아이들을 기다렸다. 이제는 아이들의 전화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삶의 배경이었고 그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고 이제는 그들의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도구였다. 이 낯선 깨달음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허무함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마지막 햇살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비추었다. 사진 속의 행복한 미소는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못했다. 그저 희미한 추억 속의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끓이지 않은 저녁 식탁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었다. 창밖으로 어슴풀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나는 잠에서 깼다. 간밤의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를 혼자 걷고 있었다. 뒤돌아보면 아이들이 있었지만 내가 다가가려 하면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갔다.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아이들은 그저 손만 흔들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희미했고 나는 그들을 향해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이불 밖으로 나온 발은 시렸다. 식탁 위의 휴대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어제 지영과의 통화가 정말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온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묵직한 감정은 그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온 집안에 퍼지자 텅 빈 공간이 잠시나마 온기로 채워지는 듯은 했다. 내 하루는 늘 이렇게 시작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침마다 전쟁 같은 시간이 이어졌고 나는 그 속에서 숨 막히는 행복을 느꼈다. 모두를 위해 밥을 짓고 옷을 챙기며 내 자신은 돌볼 틈도 없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 넘쳐나지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다. 습관처럼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 채널이 흘러나왔지만 내 시선은 자연스레 리모컨으로 향했다.
지영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재방송 채널을 찾았다. 화면 속 지영은 아름답고 완벽했다. 그녀의 눈빛,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연기를 보며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드라마 속 그녀는 내가 아는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중이 사랑하는 스타였고 나는 그 스타의 그림자 같은 팬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몇 년째 변함이 없다.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나무들, 똑같은 사람들의 움직임. 내 인생도 그 풍경처럼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 내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 쓰던 낡은 책상, 남편이 아끼던 앤티크 의자,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모든 것이 과거의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얇은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다. 집은 이미 깨끗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움직였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청소는 나에게 일종의 의식이었다. 아이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언젠가 다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거라는 기대.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온갖 재료들을 꺼냈다. 갈비찜과 잡채, 미역국.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나 차리던 음식들이었다. 나는 혼자 먹을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칼을 잡자 손끝이 어색했다. 젊은 시절에는 눈 감고도 하던 일이었는데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무거운 냄비를 들고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연신 몸을 움직였다. 음식을 만드는 동안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지영이 잡채를 만들 때마다 옆에 와서 맛을 봐달라고 조르던 일. 지호가 갈비찜 냄새를 맡고 침을 꼴깍 삼키던 모습. 그때의 나는 정말 바빴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번지게 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밥상 위에는 온갖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젓가락을 들고 국 한 숟가락을 떴지만 입맛이 없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쓸쓸하고 맛없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남은 음식들을 다시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 음식들을 꺼내서 먹을 것이다. 마치 아이들이 내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처럼. 하지만 냉장고 문이 닫히는 순간 현실은 다시 나를 외면했다. 이 커다란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저 빈 공간이 가득한 차갑고 쓸쓸한 공간일 뿐이었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다. 지호의 SNS 계정을 확인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손주들은 활짝 웃고 있었고 지호와 며느리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들의 행복 속에 나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가족을 꾸렸고 나는 그저 그들의 과거이자 그들 인생의 배경일 뿐이었다. 지영에게는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그녀는 지금 바쁠 것이다.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는 그녀의 바쁜 삶 속에 섞여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섬과 같은 존재였다.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어제 지영이 했던 말이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같은 분들, 나는 더 이상 내 아이들에게 유일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어머니 같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다. 깊은 정적 속에서 나는 내 존재의 빈자리를 너무나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멍한 상태로 지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지영의 전화 한 통이 내 일상의 균형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다. 깨진 균열 속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왔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집의 공기를 바꿔야 했다. 어쩌면 내 마음속의 먼지를 털어내야만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붙박이장을 열었다. 결혼 후부터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해 본 적이 없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가지를 정리하긴 했지만 깊숙한 곳까지 손을 댄 적은 없었다. 묵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장갑을 끼고 켜켜이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남편의 낡은 낚싯대, 아이들이 어렸을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 결혼식 때 받은 은수저 세트,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잠시나마 과거의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 주말마다 온 가족이 강가로 놀러 갔던 일. 아이들이 장난감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 끌어안고 잠들었던 밤.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추억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과거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아리게 했다.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담요들 아래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신발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 위에는 추억의 물건이라는 글씨가 남편의 서툰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잊고 지냈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오래된 종이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젊은 날의 향수 냄새. 상자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결혼 전에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닳고 다른 지갑,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얇은 스케치북 한 권이었다. 나는 그 스케치북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표지를 쓰다듬었다. 잊고 지냈던 내 이름이 서툰 필체로 적혀 있었다. 윤민선. 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펜으로 그린 풍경화, 수채화로 그린 꽃, 그리고 연필로 그린 남편의 젊은 시절, 초상화. 그림 하나하나가 내 젊은 날의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결혼 전 나는 화가를 꿈꾸는 미대생이었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남편을 만났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붓을 놓았다.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었다. 오히려 나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이 스케치북을 보며 처음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스케치북 속의 윤민서는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반짝였을 내 눈빛, 무언가를 창조해내고자 했던 뜨거운 열정,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상자 안에는 스케치북과 함께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남편이 결혼 2주년 기념으로 써준 편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민선에게.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나는 당신의 곁에서 매일이 행복해. 당신이 잠든 밤. 나는 가끔 당신의 젊은 날 스케치북을 꺼내보곤 해. 당신의 그림을 보면 나는 가끔 마음이 아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당신의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당신의 붓이 다시 캔버스 위에서 춤추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 민선, 나에게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가야. 사랑해. 편지지를 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내가 꿈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내 꿈이 다시 피어나기를 바랐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 노력하며 살았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던 내게. 꿈이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텅 빈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연필로 막 그리기 시작한 듯한 흐릿한 스케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려 했던 흔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뒤로는 어떤 그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여백은 내 삶의 여백과 같았다. 내 자신으로서 채워지지 않은 텅 비어 있는 공간. 나는 스케치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걸까? 내 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이제 막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지영의 전화. 그리고 이어지는 허무함. 나는 그 이유를 이제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아졌다. 아이들에게 나는 엄마라는 역할로만 존재하고 있었고 나 역시 나 자신을 엄마로만 인식하며 살아왔다. 이 낡은 스케치북과 편지는 내가 그 역할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나를 다시 마주하게 해준 것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자를 다시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 넣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 위에 쌓인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자. 오래된 나무의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먼지를 닦아낸 것은 상자뿐만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외면의 먼지도 함께 닦아낸 기분이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 동안 부엌에서 칼과 프라이팬을 쥐고 빨래와 청소를 하던 늙고 거친 손. 이 손이 만약 붓을 쥐었더라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나는 처음으로 그 궁금증을 외면하지 않았다. 먼지 쌓인 신발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후 내 일상은 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청소를 했으며 텔레비전을 통해 아이들의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박힌 듯 묵직했다. 그 돌멩이는 내가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는 제 스케치북을 펴보지도
붓을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 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순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동갑내기 친구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민선아, 잘 지내지? 그럼 너는? 나야 뭐 늘 똑같지.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우리는 늘 이런 식의 싱거운 안부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은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둡고 무거웠다. 민선아, 나 요즘 잠을 잘 못 자. 아들이 나 몰래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대. 순자의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양원이라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것도 불안하고 제가 매일 찾아뵙지 못하니까요. 좋은 곳에서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나도 알아. 아들이 바쁜 거 다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민선아,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된 것만 같아서 내 허락도 없이 나 몰래 요양원부터 알아봤다는 게 너무 서운해. 순자의 목소리는 끝내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자의 이야기는 나에게도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영의 잡지 촬영 제안, 지호가 보내온 건강식품 상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순자의 아들이 느꼈을 책임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이기보다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순자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아이들은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섭섭해도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 나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내 위로가 순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사실은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순자의 흐느낌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멍하니 식탁 위의 신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담긴 내 젊은 날의 꿈과 남편의 편지는 순식간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아들 지호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웬일이니 바쁠 텐데 근처에서 회의가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저녁 드셨어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지호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시계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이 빨리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짧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지호는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조용히 밥을 삼켰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호는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신발 상자에 멈췄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옛날 물건들. 정리하다가 찾았어. 나는 왠지 모르게 상자를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지호는 상자를 열어 스케치북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와, 어머니가 이런 걸 그리셨어요? 신기하다. 솜씨가 좋으신데요. 지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내 그의 눈은 다시 시계로 향했다. 그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허리도 아프시고 눈도 침침하신데.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쉬셔야죠. 제가 좋은 요양보호사라도 구해드릴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제가 늘 불안해서요.
저희 지영이도 그렇고 제가 늘 신경 쓰여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그의 말은 순자의 아들의 말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불안, 신경 쓰임,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는 말까지. 그는 나를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걱정 속에는 나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만 있을 뿐. 나를 한 사람의 주체적인 존재로 보려는 시선은 없었다. 지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다시 올게요. 지호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닫힌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 쉬셔야죠.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의 말들이 쇠모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이제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관리해야 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낡은 유리컵이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켜켜이 쌓인 먼지를 닦아냈던 신발 상자 위에는 다시금 먼지가 쌓이는 것 같았다. 상자 속의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보았다. 젊은 시절에 나는 분명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그림을 그릴 용기가 없었다. 아니, 이제는 그럴 자격조차 없어진 것 같았다. 나의 존재는 아이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깊은 밤의 정적이 나를 덮채웠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의 삶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깊은 절망을 느꼈다. 지호가 떠난 후 집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닫힌 현관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이제 쉬셔야죠. 제가 늘 불안해서요.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그 말들은 차가운 쇠사슬이 되어 나를 묶는 것만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의 관리 감독 아래 노인. 깨지기 쉬운 낡은 물건일 뿐이었다. 밤은 길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걱정 어린 얼굴과 순자의 슬픈 목소리가 교차하며 떠올랐다. 나는 왜 그렇게 당연하게 아이들의 말을 받아들였던 걸까? 왜 그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려 했던 걸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둠 속에 잠긴 집은 낯설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가꾸어 온 공간인데 이제는 나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실을 서성였다. 익숙한 가구들이 낯설게 다가왔다. 아이들이 뛰놀던 소파,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식탁, 모든 것이 과거의 자네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축 늘어진 볼살,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에 잠긴 눈동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한참을 바라보았다. 내가 아는 나는 강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였다. 아이들을 위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삶의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지호가 말했던 연약하고 돌봐줘야 할 늙은 여자만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슬픔이 너무나도 깊어서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향해 말했다. 넌 누구니? 나는 널 모르겠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공허한 화장실에 울렸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낡은 스케치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다. 젊은 시절의 서툰 글씨체로 쓰인 일기장이 함께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다. 친구 채취칙년 5월 12일. 오늘은 교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내 그림에서 이제 빛이 나는 것 같다고 하셨다. 나는 정말 화가가 될 수 있을까? 언젠가 나만의 전시회를 열고 싶다. 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일기 속에 나는 꿈으로 가득 찬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시절의 내가 부러웠다. 그 시절의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꿈꿀 줄 알았고 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계속해서 넘겼다. 친구그 채취펠년 10월 3일 그 일을 만났다. 웃는 모습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싶다. 내 그림 속에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를 담고 싶다. 그 이는 바로 남편이었다.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고 내 꿈은 조금씩 희미해졌다. 나는 붓 대신 행주를 들었고 캔버스 대신 밥상을 차렸다. 그것은 나에게 희생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전부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나는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 나는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았다. 내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내 일기는 아이들의 성장 일기와 남편의 사업 일기로 채워졌다. 나 자신은 그들의 삶의 기록 속에서 희미하게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낡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다. 그 눈물은 아이들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 대한 슬픔이었다. 나는 왜 나를 잊고 살았을까? 왜 그토록 오랫동안 엄마라는 역할 뒤에 나를 숨겨두었던 걸까? 나의 삶은 오직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 그 아이들은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내 울음소리는 정적에 묻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흘러내렸다. 나는 이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감정이 이 밤에 응축되어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새벽이 되자 나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왔다. 밤새 울어 눈은 퉁퉁 부었지만 내 마음은 묘하게 평온해졌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거울을 다시 보았다. 여전히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나였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기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나 자신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다. 그러나 상자 안에 다시 넣지는 않았다. 스케치북과 함께. 그것은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가 될 것 같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머리는 지끈거렸고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묵은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다. 밤새 울면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냈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시선 속에서 연약하고 돌봐줘야 할 존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물 한 잔을 마셨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깊은 숨을 들이쉬자. 내 몸속 어딘가에 숨어있던 활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거실 식탁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일기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조금 밝은 색의 재킷을 걸치고 화장도 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자. 거울 속에 나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단단한 의지.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말했다. 민선아, 잘하고 있어.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익숙한 동네 길을 벗어나 낯선 골목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나무집들, 벽에 그려진 아이들의 서툰 낙서, 그리고 길가에 놓인 화분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담으며 걸었다. 오랜만에 보는 세상은 아름답고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화방이 눈에 들어왔다. 신광 화방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달려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을 보자마자 홀린 듯이 발걸음을 멈췄다. 젊은 시절, 내가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다. 붓을 사고, 물감을 사고, 캔버스를 사던 곳. 나는 망설임 없이 화방의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코에코에한 물감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수많은 물감 튜브들과 붓들, 그리고 캔버스가 가득한 공간.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열정의 냄새였다. 젊은 점원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어떤 거 찾으세요, 어머님? 저 스케치북하고 수채화 물감 좀 보려고요. 나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마치 처음 미술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부끄러웠다. 점원은 친절하게 물감 코너로 나를 안내해 주었다. 요즘엔 이렇게 작은 휴대용 팔레트도 잘 나와요. 어머니는 어떤 색 좋아하세요? 나는 점원의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다. 저는 푸른색을 좋아해요. 하늘색, 바다색. 나는 수십 년 만에 나의 취향을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의 취향을. 점원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푸른색 계열의 물감들을 꺼내주었다. 하늘색 물감은 이 제품이 발색이 좋아요. 그리고 이 붓은 아주 부드러워서 초보자분들이 쓰기 좋으실 거예요. 점원은 나를 존경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연약하고 돌봐줘야 할 노인이 아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의 친절함은 내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감과 스케치북, 그리고 붓을 골랐다. 붓을 든 내 손은 어색했지만 마음은 꽉 찬 느낌이었다. 이 물건들은 나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자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증표였다. 계산을 마치고 화방문을 나섰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가벼워진 발걸음은 이제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까와는 또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다. 손에 들린 물감과 스케치북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는 기분 좋은 무게였다. 이제 나에게 이 집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의 작업실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식탁에 앉아 새로 산 스케치북을 펼쳤다. 하얗고 깨끗한 종이 위에 붓을 올려놓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십 년 만에 붓을 든 손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첫 획을 그었다. 서툴고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그것은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이었다. 그 선을 긋는 순간 나는 다시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주 오랜만에. 새로 산 스케치북에 첫 선을 그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선 하나 긋기도 힘들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으면 온몸의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삐뚤어진 선을 긋고 엉뚱한 색을 칠하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손끝이 붓에 익숙해질 무렵 나의 집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거실의 한쪽 벽은 이제 나의 작은 갤러리가 되었다. 창밖 풍경을 그린 풍경화, 화분에 핀 작은 꽃을 그린 정물화, 그리고 빛바랜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린 서툰 초상화까지. 내 손으로 그려낸 그림들이 벽을 가득 채우자 집 안의 공기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온기로 채워졌다. 더 이상 과거의 흔적들만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다. 현재의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삶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잊고 밤매 낚는 시간조차 잊어버리곤 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바로 작업복을 입고 붓을 들었다. 붓끝에 묻은 물감의 색이 내 마음속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것만 같았다. 파란색 물감을 섞어 하늘을 그리고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석양을 그렸다. 색을 섞을 때마다 새로운 색이 탄생하는 것을 보며 나는 나 자신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내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아침마다 꼼꼼하게 청소하던 습관도 사라졌다. 대신 나는 그림을 그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치웠다. 먼지가 쌓여도 괜찮았다. 이제 나는 먼지가 아니라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삶에 더 집중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림을 그리던 중에 휴대폰이 울렸다. 지영이었다. 나는 붓을 내려놓지 않고 그림을 마저 그렸다. 전화는 한참을 울리다가 이내 끊어졌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다. 나는 못 이기는 척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잖아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짜증에 서운함을 느끼는 대신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아, 미안. 그림 그리는 중이라 몰랐네. 그림이요? 어머니가요? 설마 아직도 그 잡지 촬영 때문에? 지영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나는 그녀가 나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어머니라는 역할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림을 그리는 어머니는 그녀의 머릿속에 없는 존재였다. 아니, 그냥 내가 그리고 싶어서.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지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다시 서둘러 말을 이었다. 어쨌든 어머니, 저 다음 주에 해외 촬영 가요. 한 달 정도 집 비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올 때쯤 다시 연락드릴게요. 건강하게 계세요. 지영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지영의 짧은 통화에 서운해하고 슬퍼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나에게는 내가 채워나가야 할 새로운 세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후에게서도 가끔 전화가 왔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늘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말로 통화를 마무리했다. 그는 내가 여전히 연약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걱정을 들으며 씁쓸했지만 그의 걱정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는 않았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걱정을 듣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던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텅 비어 있던 밤하늘이 이제는 내가 칠한 푸른색과 닮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아니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 집은 나만의 따뜻한 작업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붓을 들고 캔버스 위에 새로운 색을 칠했다. 밤은 깊었지만 나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세상이 좋았다. 아이들의 전화가 끊기고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나는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방해받지 않을 온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내 삶의 주인이 된 듯한 해방감이 나를 감쌌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지호와 지영이 함께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영은 해외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듯 피곤해 보였고 지호는 점심 회의를 마치고 바로 온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왜 함께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자 내가 혹시라도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불안은 나에 대한 깊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데서 오는 불편함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영은 내게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으세요? 거의 괜찮아. 그림 그리느라 몰랐네. 지영과 지호의 시선이 거실로 향했다.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벽에 걸린 내 그림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젤, 그리고 물감 튜브와 붓들로 가득 찬 식탁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화실이라도 차리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지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낯선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영은 아예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내가 엄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지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지영은 굳은 얼굴로 내 그림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지영가, 지호야. 너희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줘서 고맙다. 내 말에 아이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지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가 나를 걱정한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 걱정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건 알고 있니? 내 말에 지영과 지호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반발심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지호가 반문했다. 나는 조용히 식탁 위에 놓인 신발 상자를 가리켰다. 이 안에 내 젊은 날의 꿈이 들어 있었단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내 꿈. 너희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그 꿈이 다시 피어나길 바라셨어. 그런데 나는 너희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그 꿈을 잊고 살았지. 그리고 너희가 성공하는 것을 보며 그것이 곧 내 행복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한 사람의 엄마로 보지 않았어. 지영이 너는 나를 잡지 촬영의 도구로 보았고, 지호, 너는 나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유리컵으로 보았지. 쉬어야 할 존재, 관리해야 할 존재로만 생각했잖아.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아이들의 시선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를 되찾기 위해. 나는 이 말을 꼭 해야만 했다. 지영은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혹시라도 불편하시거나 외로우실까봐 저희가 바쁘니까 그럴까봐 알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지만 나는 너희의 사랑 속에 갇혀 있었어. 너희가 만들어 놓은 어머니라는 역할 속에 갇혀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단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내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그를 향해 말했다. 지호야, 나는 이제 너희의 걱정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릴 거야.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 너희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렴.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진심이 담긴 미안함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미안함이 더 이상 내 삶의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들의 미안함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었다. 아이들은 한참을 더 머물렀다. 그들은 내 그림들을 다시 보았고 예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존경해야 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방문은 짧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우리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이 떠난 후 나는 다시 이젤 앞에 앉았다. 내 그림은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완성된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아이들과의 솔직한 대화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무거운 침묵이 사라진 자리에 미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가끔씩 전화를 걸어왔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걱정에 기대어 살지 않기로 했다. 그들의 미안함은 그들의 몫이었고 나의 삶은 이제 온전히 나의 몫이어야만 했다. 나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다.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과의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소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엄마라는 역할에 가두고 민선이라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장소이기도 했다. 나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붓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나의 삶에도 새로운 캔버스가 필요했다. 결심이 서자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호야, 지영아, 나 이사 가려고 해. 내 말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는지 잔뜩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라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이사라니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지영이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가세요. 지호는 여전히 나를 돌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걱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말했다. 아니, 너희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지영이도 거들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아니면 저희가 좋은 요양보호사라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영가, 지호야. 너희는 내가 너희의 짐이라고 생각하니 내 말의 아이들은 말을 잃었다. 그들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늘 나를 짐처럼 대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아니라 너희가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너희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렴.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내가 원하는 곳은 너희 집 근처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화방이 많고 화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내 단호한 말에 아이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결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이삿짐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의 도움은 이제 책임감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짐을 쌌다. 그러나 짐은 많지 않았다. 내가 들고 갈 것은 내가 그린 그림들, 새로 산 화구들, 그리고 낡은 신발 상자뿐이었다. 남편이 쓰던 앤티크 의자나 아이들이 어렸을 적 쓰던 책상은 그대로 두었다. 그것들은 이 집의 추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삿날. 나는 빈집을 둘러보았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 남편과 함께 울고 웃었던 공간. 이제는 텅 빈 공간이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 빈 공간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빈 캔버스였다. 나는 천천히 집의 모든 불을 껐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윤민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 오래된 아파트와의 이별은 나 자신과의 새로운 만남이었다.
나는 텅 빈 공간을 뒤로 하고 나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다. 나의 손에는 그림을 그릴 붓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들려 있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작은 원룸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작은 공간이 좋았다. 이젤 하나와 내가 직접 그린 그림들, 그리고 작은 침대와 테이블이 전부였지만 이곳은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과 오래된 가로수가 보였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방 안가득 들어오면 나는 가장 먼저 붓을 들었다. 이제 내 하루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동네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근처 화방에 자주 드나들며 주인 아저씨와 안면을 텄고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다 만난 나이 지긋한 화가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화가 윤민선으로 불리는 것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찼다.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아이들에게서도 가끔씩 연락이 왔다. 이제 그들의 전화는 괜찮으신지를 확인하는 책임감의 전화가 아니었다. 지영은 가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었고 지호는 새로 시작한 그림은 잘 되어 가는지 물어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전에 없었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휴대폰 메시지와 메신저가 전부였던 시대에 펜으로 직접 쓴 편지라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익숙한 지영의 글씨체로 꾹꾹 눌러 쓴 글들이 보였다. 애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에요. 어머니께서 이사를 가신 후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늘 그 자리에 계실 줄 알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진 속에 그려진 어머니의 그림들을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돌봐야 할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게는 늘 바쁘다는 핑계가 있었고, 어머니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존재는 늘 제 성공의 배경이었고, 제게는 당연한 존재였죠. 어머니,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는 제 삶의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언젠가 어머니의 개인전을 꼭 보러 갈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편지를 읽는 동안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격과 안도, 그리고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나를 어머니라는 역할 속에 가두는 대신 민선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었다. 나의 외로운 투쟁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나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는 이젤 앞으로 다가갔다. 오늘은 창밖 풍경을 그릴 참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틀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물감 팔레트를 들고 붓을 잡았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서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붓끝에서 퍼져나가는 물감의 색처럼. 내 마음속에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늦었지만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고 있었다. 드라마틱한 행복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 평온함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거창한 꿈을 쫓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낸 이 삶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다.